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미리 예고했던 대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 이런 기조가 더 짙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계대출이 저번 달에도 역대급 증가세를 이어갔다고요? 네, 지난달에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동시에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어요. 네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의 그 가계대출 잔액이 725조 3천억 원으로 7월 말보다 9조 6천억 원 증가를 했습니다. 2016년 1월 통계 집계 후에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기존 기록이었던 2020년 11월 9조 4천억 원보다도 2천억 원 이상 많은 수치예요.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작년에 568조 6천억 원에 달했고 네. 7월 말보다 8조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역시 2016년 이후에 최대 월간 증가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용대출도 103조 4천억 원으로 한 달 만에 8천억 원 이상 증가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까지 최대한 끌었으면서 이제 3개월 만에 반등을 했는데 그야말로 영끌에 나선 것이죠. 은행권에서는 현대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증가폭이 직전 최대 수준이었던 2021년을 넘어서 사실상 역대 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그 전에 예고했던 대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죠. 맞습니다. 일단 이달부터 가계 대출 한도를 더욱 줄이는 이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가계 대출 증세가 꺾이지 않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가상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조이겠다는 것이죠. 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가 가산이 됐는데요. 네네. 이달 1일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과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포인트 가산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네. 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 이달부터 예상이 된 만큼 지난달에 선제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도 이 가계부채 폭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도 대출 총량을 관리하기보다는 이 대출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더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방침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워낙 최고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직접적인 총량 관리보다는 거시 건전성 규제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금감원 같은 경우는 향후 투기성이나 고위험 대출의 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네. 지난달 27일에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이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에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게 하도록 지도하겠다 이렇게 밝힌 데 이어서 고위험 대출 DSR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네. DSR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거는 돈은 빌린 사람, 차주의 어떤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는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에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이 대출을 내줄 수가 있어요. 네. 금감원은 최근에 가계대출 관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에 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제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 좀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총량 관리제 하에서는 은행별로 연간 증가 한도 총액을 여건별 현황이라던가 직전 연도 증가율 등을 고려해서 할당해서 좀 관리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은행이 은행별로 경영 전략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영 계획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네. 현재는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만약 다음 연도 총량 삭감은 없다. 이렇게 금감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거시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이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계부채 관련 내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로 둔화.
지금 지난달에도 그렇고 물가가 이제 좀 확실히 잡힌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통계청이 오늘 이제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4.54로 1년 전보다 2% 상승했는데요. 이게 지금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뒤에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4월에는 2.9%로 3%를 하회한 뒤에 이제 조금씩 둔화해온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7월에 2.6%로 상승폭이 커졌다가 지난달 다시 2%대 최하단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산유국들이 원유 네.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내린 영향이 컸겠죠. 네, 이제 공업 제품 물가가 1.4%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한 0.47% 포인트 끌어올렸고요. 석유류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0.1% 상승하면서 전달에 8.4%보다 상승폭이 좀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제유가 하락세에 더해서 어떤 1년 전에 상승폭이 컸던 것에 대한 어떤 기저 효과가 좀 겹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 물가 기여도도 전달과 비교해서 0.31%포인트 감소를 했고요. 전기, 가스, 수도 물가는 3.3% 상승하면서 전달 1%보다 상승폭이 좀 커지긴 했습니다. 전체 물가 기여도도 0.12%포인트로 전달보다 확대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석을 앞두고 네. 성수품 관련 물가 우려가 커졌었는데 네. 이 상승률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농축수산물은 2.4% 올랐습니다. 물가 기여도는 0.19%포인트였고요. 이 중 농산물이 3.6% 올랐었는데 전달 9%에 비해서 상승폭이 둔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밥상 물가와 관련이 있는 신선식품 물지수는 이제 3.2% 오르면서 전월 7.7%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7월 21.3%를 기록했던 신선 과실 상승률은 지난달에 9.6%로 둔화했는데요. 다만 배가 120.3%, 사과가 17%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채소 물가를 보면 신선 채소 물가가 1.7% 하락하면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 이 전달과 비교하면 16.5% 오르면서 상승폭이 전달보다는 커졌어요. 이게 폭염과 폭우 등 날씨 영향이라는 것이 이 통계청의 설명이었고요. 네. 생활물가 지수도 2.1% 상승하면서 전달 3%보다는 둔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 방식의 근원 물가 지표인 이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1%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전달 2.2%보다는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 이렇게 물가가 잡혀가는 모습이니까 한국은행도 부담을 일부 덜었겠죠. 맞습니다. 일단 이 기획재정부에서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오늘 경제관계 차관회의에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서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했고 향후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 물가가 2% 초반대로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1차관은 향후 내수 회복 가속화 등 체감 민생 개선과 물가 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물가가 안정하면서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겼다고 좀 평가를 했어요. 네. 한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물가가 드디어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안정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면서 이러면 금리를 조금 내릴 여지가 좀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국은행도 오늘 이제 또 그 입장을 내놨는데 네. 물가 상승률은 당초 예상대로 근원 물가가 안정세를 이제 지속하는 가운데 작년 유가와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 효과도 작용하면서 2%로 낮아졌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큰 공급 충격이 없다고 한다면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물가 지표 확인했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유럽 가전전시회 IFA 한국기업 127개사 출격. 특히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라면 이번 소식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이번 달에 유럽에서 이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가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이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6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립니다. 네. 올해 IFA는 이제 139개국 2,200개
150개 이상의 업체와 관련 단체가 참가하는데요. 행사 기간에 한 18만 2천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이제 베를린을 찾을 전망입니다. 네. IFA의 역사를 한번 보면 이 IFA의 현지 원어 명칭은 이제 베를린 국제 무선 통신기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1924년에 독일 정부가 당시 이제 뉴미디어였던 라디오의 혁신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00년을 거치면서 전 세계 가전업계의 어떤 기술 경연의 장으로 변모했어요. 세계 최초의 자동차용 라디오와 최초의 컬러 TV가 전시되기도 했고요. 네. 올해 100주년을 맞았는데 이 개최 기준으로는 100회에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IFA가 세계 2차 대전 때 1940년부터 49년까지 열리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난 뒤에는 1950년부터 2005년까지는 경연제로 열리다가 현재는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장소도 이제 베를린에서 시작한 뒤에 중간에 düsseldorf 등으로 바뀌었다가 1971년에 다시 베를린으로 정착됐습니다. 네. 코로나 때도 쉬었죠. 맞습니다. 네. 그 연초에 미국에서 열리는 CES도 이제 네. 대규모 가전 전시회로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데 네. 이 IFA하고 어떤 행사가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가 이 상반기에 IT나 어떤 가전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IFA는 하반기 흐름을 짚으면서 내년 트렌드까지 제시한 어떤 풍량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CS 같은 경우는 폭넓은 IT와 소비재 기술, 모빌리티 등이 또 눈여겨볼 수 있고요.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는 이제 IT와 이동통신 생태계 위주라면은 이제 3대 IT 전시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IFA는 생활 가전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오늘 10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IFA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혁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5대 주제로는 인공지능, 지속 가능성, 연결성, 피트니스 및 디지털 건강, 콘텐츠 제작 등이 있고요. 네, 이 생활 가전하면 또 우리 기업들이 네, 또 잘 맞습니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기업들도 이번 행사에 대거 출격한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서 KT, 마디프렌드, 쿠쿠전자, 한국무역협회 등 이제 127개의 기업 및 단체가 참가해서 또 존재감을 알립니다. 네. 특히 글로벌 TV 시장 1위인 삼성전자와 생활 가전 분야 세계 1위인 LG전자가 IFA의 혁신적인 분위기를 주도할 것으로 또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AI 가전을 한데 연결하는 AI 홈을 일제히 제시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놓고 자존심을 건 경쟁을 펼친 전망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올해 IFA에서 한층 고도화된 음성 명령을 통한 기기 제어, 어떤 혁신을 또 선보일 전망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업계 최고 수준의 어떤 에너지 효율을 갖춘 생활 가전 신제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네. 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의 차세대 기술을 집중 조명하는 스타트업 플랫폼 IFA 넥스트의 어떤 혁신 파트너 국가로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네. 이에 따라 한국은 IFA 넥스트에서 한국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AI, 디지털 헬스 등 분야에서 이 잠재성 있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20여 곳을 또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도 역대 최대 규모인 1,3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어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